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그 시험 과목으로 치면 이제 3과목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교재는 이제 2권, 그 장애 파생 상품 중에서 여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수압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옵션이 있죠. 자, 교재 순서에 따라서 이제 수압을 공부하겠습니다. 8문제 출제됩니다. 8개. 교재 준비되셨죠, 여러분? 올해 새 교재가 이렇게 표지만 달라져서 나왔어요. 작년 교재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8개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수압이 뭔지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수압은 교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자체는 첫째 줄에 이제 교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수압 거래는 이제 장외에서 이루어지는데, 두 당사자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서로 다른 자금 흐름, 이걸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서 서로 교환하기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자금 흐름 그러면 자금 흐름 두 가지, 부채 또는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 예를 들어 내가 변동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고정 부채로 바꾸고 싶다. 또는 변동 자산을 고정 자산, 이렇게 자산이나 이제 부채의 현금 흐름을 금리 예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환할 때 이제 수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맨 밑에 이제 셋째 줄에, 그 중간에 보면 이제 물론 이런 말 있죠. 물론. 수압거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상호융자, 그 다음에 상호집적융자, 요 두 가지를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요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수압이란 파생상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대출이란 말이에요. 론이니까 이제 현물에 해당하는 현물 상품인 대출인데, 요게 발전해서 이제 수압이 나오게 됐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제 2절에 가면 우측에 수압거래 생성 과정.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둘째 줄 다시 보면, 수압거래는 70년대에 생겨나서 발전했던 패러럴 론. 이게 이제 상호융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백투백 론. 이게 이제 상호 집적융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죠. 백투백은 이제 중개한다는 거잖아요. 요 두 가지 대출 상품에서 이제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대출이 영국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70년대 이제 영국이 외환 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밖으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규제했다는 거예요. 그 외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대출, 이런 이제 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기원이 됐다. 수압의 기원이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두 개 이제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우선 패러럴 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림을 바로 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리지 않고. 이게 뭐냐면 이제 왼쪽은 미국 땅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영국 땅이에요. 각각 이제 미국 회사가 있고 영국 회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상대 국가에 여러분 이제 자회사를 두고 있잖아요. 그 영업 활동을 이제 상대 국가에서 할 때, 그러면 왼쪽에 여러분 이제 그 영국의 미국 내 자회사는 여기서 영업하려고 하면 달러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영국에 있는 미국 자회사는 파운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사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면 이게 이제 외환 규제를 받으니까 정반대 입장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각각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패러럴 론,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말로 이제 상호융자다. 그러면은 그 미국 본사가 그 영국 자회사한테 그 달러를 대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본사는 그 밑에 거기 이제 위아래가 바뀌었는데, 그 이제 동그라미가 영국 모회사고요. 그 네모가 이제 미국 자회사, 영국 내에 있는, 걔한테, 파운드를 대출해주고. 이런 식의 대출 계약을 이제 상호융자다. 그럼 얘는 대출이 두 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신용위험이 큽니다. 한쪽에 문제 생겼을 때, 다른 쪽이 상계가 안 돼요. 다른 쪽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한쪽만 이게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신용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발전시켜서 나온 게 백투백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거기 그 그림 세 줄 위에 보면 중간에 국제적 은행들하고요 행한 백투백 이제 론 계약도 수압거래 기원이 됐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안 하고 그림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호 대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상대방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용위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행들이 이제 지점들이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그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걸 이제 백투백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중개해줬다 이거예요. 자, 이쪽에 왼쪽에 이제 미국 GM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한국 땅인데 한국에 GM 이제 자회사가 있다. 가정할 때. 그러면 이제 그 GM 자회사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 원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직접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시티은행이 이제 국내에도 지점이 있으니까 일단 미국의 시티은행에다가 GM 본사가 달러 예금을 하고요. 예금을 하고 그럼 그만큼에 해당하는 대출을 이제 한국에 있는 시티은행 자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시티은행 이제 지점이 원화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놓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통해서. 이걸 이제 중개한다 그래서 백투백이라고 불러요. 자, 이해하셨죠? 그럼 그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패러럴 론하고 백투백 론의 차이점 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차이점. 자, 그 밑에 백투백 론의 경우는 이제 대출은 한 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대출 계약은 하나잖아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자신의 채무액과 상계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쪽 대출을 회수 못하면 시티은행은 이거 예금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계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패러럴 론은 평행론은 상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두 개 대출을 완전히 별개로 봅니다. 상계가 인정되지 않고 대출 계약 간의 쌍방 담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의 대출 상환을 거절할 수 없다. 완전히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게 상호용자가 더 위험이 크죠.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은 그냥 가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거 대출 상품. 그 밑에 외환 통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물 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대출이니까 이제 이자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그런 이제 문제는 있고요. 자, 밑에 달락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이런 말 있죠? 한편 이제 외환 통제가 없어짐으로써 다국적 기업들과 자회사 간에 더 활발한 자금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는데 하지만 뭐 변동환율 제도의 시행으로 환위험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합 거래가 나왔다. 이 두 개 대출에서 이제 수합이라는 파생 상품이 나왔다. 뭐 그렇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측에 가서 둘째 줄에 보시면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수합 기법이 뭐 이전에도 이제 수합이 있었는데 이제 정형화되고 공신력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은 국제금융기관인 월드뱅크, 이제 세계은행이죠. 얘하고 IBM 아시죠, 여러분? IBM 사이에 체결된 미국 달러, 독일 마르크, 지금 독일은 마르크 쓰진 않지만 스위스 프랑, 이 세 개 화폐 간의 고정금리 수합 계약이었다. 이 화폐가 다르니까 이게 통화수합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일반적인 통화수합, 그럼 요걸 꼽는다는 거예요. 세계은행과 IBM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수합. 이게 이제 최초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 하면 되고요. 맨 밑에 줄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왜 이 둘 사이에 이런 수합이 발생했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맨 밑에. 비교적 저렴한 차입금리로 원하는 통화의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합이 파생상품이니까 이제 위험회피 목적으로도 이제 가능은 한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수합을 한 이유는 위험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한 차입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IBM은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서 돈을 좀 싸게 빌릴 거 아닙니까? 월드뱅크는 막 유럽에서 싸게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쪽에서 돈을 빌려갖고 교환하게 되면 IBM이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차입하는 것보다 좀 이제 이자를 절약할 수가 있다. 이런 차입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수합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3절의 수합시장의 변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수합은 장외에서 이루어지니까 상대방을 찾아야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 찾는 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행이 중개도 해주고 연결시키는 또는 직접 상대방이 돼주는 결국 수합시장의 변천은 은행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 보니까 수합시장이 처음 형성될 당시에는 은행이 뭐만 했다? 양 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또는 중개인, 즉 브로커 역할만 했다. 직접 자기가 상대방이 돼주는 게 아니고 연결시키고 수수료만 떼는. 이럴 때는 수합이 이제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밑에 한 10줄 내려오시면 단락이 있죠. 수합시장에서 중개인을 넘어서 누가 은행이 이제 딜러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합시장이 이제 발전했다는 거예요.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수합은 그 은행이 딜러 역할을 합니다. 은행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수합 계약을. 예, 딜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 포지션을 갖는 거잖아요. 브로커는 중개만 하는 거고, 이제 자기 매매를 하는 게 딜러죠. 그래서 그걸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이제 은행들이 자기 포지션을 갖기 때문에 수합 창고, 이런 개념이 나왔다. 또는 우측에, 셋째 줄에 수합북, 자기 장부를 갖는다는 거죠. 예, 딜러 역할을 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자, 거기 표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수합시장의 특징하고요. 현재 특징 비교하는 겁니다. 자, 수합시장 초기에는 비교의가 있어야만 수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비교의가 차입비용 절감하려고 비교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초기에는 수합 거래를 원하는 양 당사자의 비교의 차이가 있어야만 차입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수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차입 거래 수반 여부가 필요했다. 필요. 뭐냐면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돈을 빌려서 교환하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쪽에서 일단 차입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 신용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비교의라는 건 신용도 차이를 얘기해요. 요거 이제 뒤에서 우리 자세하게 볼 거예요. 신용도 차이가 있어야 수합 거래가 가능했고, 자, 기본 구조를 보면 이때 이제 은행은 중간자 역할만 했기 때문에 이때는 매치드 수합.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 수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매치드. 그런데 현재는 조금 달라졌다. 비교의, 이 개념으로만 수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가 수합 거래 전제 조건은 아니고, 따라서 그 밑에 꼭 자금을 차입하는 걸 전제로 하지도 않고 불필요. 그리고 그 밑에 신용도 차이가 역시 필수도 아니고, 그리고 은행이 이제 상대방이 대줬다. 은행이 이제 딜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웨어하우즈가 이제 수합 창고라는 거죠.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 과거와 지금 수합 시장의 특징 이렇게 비교할 때, 자, 4절에 수합 거래 생성 이유. 앞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월드뱅크하고 IBM 사이에 수합을 처음, 그걸 이제 최초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수업으로. 그 목적이 뭐였어요? 차입비용 절감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생성 이유가 둘째 줄에 특정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차입 조건상 비교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비교의를 이용해서 차입비용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비교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합이 이루어졌다. 페이지 넘겨서. 여러분, 무역에서 절대우의, 비교의 이런 개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수합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페이지 넘겨서 그 두 번째 단락 있죠, 여러분. 금융시장에서 동일한 차입자에 대해서 지역시장 간의 차입 비용이 달라지는 현상. 이게 이제 뭐냐? 시장의 비효율성. 여러분,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돈을 차입할 때 또는 외국에서 차입할 때 금리가 똑같냐? 상식적으로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동일 주체라도 자금을 차입할 때 지역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차입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비효율성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이걸 잘 이용하면 유리한 차입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싼 쪽에서 빌려서 이제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비교의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수합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다. 비효율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 기업 자금 흐름의 특성을 일반화시킬 수 없는 특성은 매우 개별적인 거다. 그러니까 기업이 신용도가 신용도 평가가 국내하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 또 나라마다 여러분 외환, 화폐가 다르고 세금이 다르고 금융상의 이제 규제 이런 게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성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비교의를 갖고 오고 이걸 잘 이용하면 차입비용 절감이 가능해서 수합이 나왔다. 결론은 그거예요. 네, 이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수합거래 기초개념. 그럼 이제 그 첫째 줄 끝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합을 이제 금리 수합이에요.
크게 여러분 이제 뭘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금리만 교환하는 게 금리 수합. 그리고 원금을 이렇게 교환하는 게 통화 수합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금리 수합이에요. 금리 수합이 가장 비중이 크다. 그래서 금리 수합을 통해서 그 밑에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 조건을 상호 교환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산의 흐름, 부채의 흐름, 이걸 수합을 결합해서 교환할 수 있다. 밑에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 금리 수합은 그거죠. A하고 B가 있어요. 얘는 변동부채를 갖고 있고 얘는 고정부채를 갖고 있는데 그럼 변동이자가 나가고 고정이자가 나가는데 이걸 이제 맞바꾸는 고정금리를 주고 변동금리를 받는 이런 식의 이제 금리를 주고받는 이게 금리 수합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 형태만 보고요. 페이지 넘겨서 위에 그림이 이제 통화 수합은 뭐냐면 좀 복잡하죠. 통화 수합은 원금도 교환하고 이자도 교환해요. 이 통화 수합은 쉽게 얘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화폐를 빌리고 빌려주는 거예요. 원달러 통화 수합 그러면 미국이 원화를 빌리는 거고요. 우리가 달러를 빌리는 거예요. 예, 그 그림이고요. 거기 밑에 넷째 줄 보시면 수합거래 이제 두 번째 기본 형태는 통화 수합이다. 얘는 그 밑에 자산이나 부채, 근데 이제 다른 통화가 다른 거죠.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 조건뿐 아니고 환율 이용, 환위험까지도 이제 제거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자, 이제 맨 밑에 그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수합 거래에서 금리 교환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는 고정금리, 하나는 변동금리. 이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뭐 리버나 CD,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때문에 거래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겠죠. 따라서 수합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를 정할 때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고정금리를 몇 프로로 해서 서로 교환할 거냐. 수합기간 중 일관되게 적용되는 고정금리를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계약 맺을 때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합금리가 몇 %지, 수합 가격이 얼마지, 다 고정금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예, 뒤에서 우리가 다룬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리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봐볼게요, 여러분. IRS가 이게 금리 수합이고요. CRS가 통화 수합이에요. 커런시니까. 인터레스트 이자죠. 그럼 얘네들이 원금을 교환하냐, 이자를 교환하냐,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냐 보면 이 IRS는 원금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독일 화폐에 대해서 이자만 주고받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1년 이상 장기로, 수합은 주로 이제 장기 계약이에요. 얘는 서로 다른 화폐 원금도 교환하고요. 중간에 이자도 교환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교환 계약이고요. 서로 다른 화폐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얘 들어가기 전에 수합에 일반적으로 얘 이제 이자를 주고받잖아요. 하나가 고정금리고 하나가 변동금리.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데 변동금리는 뭘 쓰고 고정금리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수합거래 적용금리, 이제 고정금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 수합거래 가격, 즉 수합 가격, 수합금리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 수준을 말하는데, 예, 둘째 줄 끝에, 예, 수합은 주로 이제 장기로 이루어진다고 거기 돼 있는 거죠. 1년 이상 뭐 20년까지 이렇게. 그래서 고정금리는 통상 수합기간 만기가 동일한 채권.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거기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가산금리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 채권금리, 동일 만기의 채권금리가 수합금리, 고정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가산금리를 정한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채권은요, 그 밑에 줄, 둘째 줄에 보면 수합금리 결정에 활용되는 채권은 국채를 사용한다. 관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동일 만기 국채 수익률. 국채는 무위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합은 상대방 위험이 있으니까, 예, 무위험인 국채 수익률에다가 이제 그 위험에 해당하는 가산금리, 그거를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고정금리를 정하더라. 그게 일반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기 1년 이내 이렇게 짧은 수합을 할 때는 이제 채권은 주로 이제 장기채잖아요. 장기금리니까. 거기 한 10줄 내려와 보세요. 10줄 내려오면 앞부분에 만기 1년에서 2년 이렇게 짧은 단기 수합 거래의 가격은 이런 말이 있죠.
단기 수합 거래 이제 고정금리는 유로 달러 선물 거래 스트립을 이용해서 고시하기도 한다. 여러분, 유로 달러 선물이 단기 금리 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유로 달러 선물. 그게 이제 기초자산 리보고요. 유로 달러 리보 금리. 그걸 고정금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자, 그 밑에 달락에 예를 들어 있죠. 만약에 12월 결제월, 그럼 12월이 만기라는 거잖아요. 유로 달러 선물 가격이 98.58이다. 그러면 유로 달러 선물은 100에서 금리를 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거기 내재된 금리는 유로 달러 금리 1.42%. 그러면 요거를 고정금리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단기 수합에서.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유로 달러 선물의 그 리보 금리는 3개월짜리 금리잖아요. 여러분 3개월짜리. 그러면 내가 1년간 수합할 때 1년짜리 금리를 알라 그러면은 이 유로 달러 선물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4개, 그게 각각 3개월 금리니까 4개를 가중 평균해서 금리를 찾아야 돼요. 그걸 스트립률이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예를 들면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볍게 봐도 돼요. 넘겨서 이런 원리구나 보시면 돼요. 거기 수식이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그러면 3월물에 내재된 것은 3월 이후 90일 금리고 6월물은 6월 이후 90일 금리 아닙니까? 미래 금리. 그럼 그 선물 가격에 내재된 금리가 각각 1.42, 1.49, 1.73, 2.09%더라. 그러면 걔는 연율이니까 그걸 4로 나누면 이제 3개월 이제 금리가 되는 거고, 그걸 1 플러스 이렇게 4개를 연결해가지고 기하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연 평균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1.693% 나오는데 이걸 스트립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스트립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냐?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봤다? 고정금리는 주로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냐? 통상 그 나라 채권, 국채 있죠? 국채, 무위험인 국채 수익률에다가 가상금리를 얹어서 결정하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짧게 하는 수합은 유로 달러 선물 금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 볼게요, 여러분. 변동금리는 그 밑에 국제 수합에서는 통상 리보 금리를 쓴다는 거예요. 런던 은행 간 달러 금리. 일반적으로 이걸 사용하는 건지 항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합에서는 달러가 이제 국제 통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로 달러 금리, 그걸 변동 금리로 사용해서 그때 확인해서 그만큼 이자 계산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제 원화 이자율 수합도 있죠. 우측 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의 경우는 이제 CD 금리를 씁니다. 3개월 CD 수익률. 그걸 변동금리로 이자 계산 들어가요. 국제 수합에서는 리보, 국내에서는 CD. 자, 3번. 금리 계산 기준. 여기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여러분, 이제 딜러들이 또는 이제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자를 이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고정이자, 변동이자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자를 계산할 때 그 넷째 줄 끝에 보시면 연간 쿠폰이 이자죠. 지급 횟수, 또 이자 계산할 때 일수 계산 방식.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교환 주기를 1년으로 할 거냐, 1년마다 교환할 거냐, 6개월마다 할 거냐, 3개월마다 할 거냐, 그 교환 주기. 그리고 그 이자를 계산할 때 6개월치 예를 들어 이자 계산할 때 실제 일수를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큰 달, 작은 달 따질 거냐, 1년을 360일로 볼 거냐, 365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 이자 크기, 이자 계산 크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확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1번에 만약에 금리 계산 기준이 애뉴얼이고 본드 베이시스. 베이시스는 이제 그 방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뉴얼, 본드. 그러면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애뉴얼이 뭐예요? 1년마다 교환하겠다 이런 뜻이죠. 1년마다 이제 주고받자. 1년치 이자를 계산해서. 그리고 이제 본드라는 건 본드가 채권이잖아요. 유로채 기준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유로본드. 그래서 유로본드 이자 계산할 때 기준이 1년을 360일로 봐요. 그래서 그 본드란 말이 나오면 그게 1년을 360일. 그러니까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일할 계산하는 거예요.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 옆에
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쿠폰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기준이다. 애뉴얼이니까 그건 쉽죠. 연 1회 교환하자. 그런데 1년을 360일, 그럼 한 달을 30일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휴일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쿠폰이 만약에 8%다. 그럼 연 8% 이자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원금이 만약에 1억 달러면 1억에 8%면 이제 800만 달러가 되겠죠? 그럼 800만 달러의 이자가 1년치다. 그걸 주고받는 거다. 근데 이자 지급일이 만약에 휴일이면 어떻게 되냐? 그날 교환을 못하니까 다음 날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땡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할 계산 안 하겠다. 그냥 무조건 800만 달러를 교환하자. 이런 뜻이고요. 근데 그 밑에, 애뉴얼은 애뉴얼인데, 본드. 역시 본드인데, 그냥 쿠폰이 아니고 거기 30, 360 이렇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30, 360이 본드 방식이에요. 1년을 360일, 한 달을 무조건 30일. 그러면은 좀 전에 그 쿠폰 형태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밑에 줄 끝에 쿠폰 데이트가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날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달라지는 거, 그거를 미리 주고받겠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걸 의미하는 거다. 거기 여러분, 근데 그냥 본드 그러면 30, 360 방식이라고 보시고요. 이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뒤에 그 가로를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adjusted라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adjusted가 이게 조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조정. 그러면 휴일 그 짜투리도 조정해서 계산하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가로 그거 붙은 거.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나와 있죠. 만약에 이자 지급일이 매년 9월 21일인데 그러면 1년 후 2013년 9월 21일 1년치 이자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날이 만약에 공휴일이다. 토요일이니까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9월 23일 날 교환하게 되면 그 이틀 후잖아요. 그러면 이틀치를 미리 계산해갖고 더 계산해서 주고받는 거다. 이틀이 경과했으니까 360분에 362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고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년치가 아니고 이틀 미리 주고받았으니까 358일분 이렇게 이제 이자를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본드 이자 이제 지급하는 관행이라는 거예요. 채권이자. 그래서 이제 30, 36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일할 계산을 그냥 30, 360.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는 거죠. 근데 adjusted가 들어가면 휴일을 조정한다는 거고 그 말이 안 들어가면 휴일을 무시한다는 거고. 자, 3번은 1년에 한 번 애뉴얼은 맞는데 이번엔 머니마켓 관행을 따르겠다. 머니마켓이 단기 자금 시장이죠. 밑에 이제 단기 자금 시장 그 관행에 따라 하겠다. 본드는 채권 시장 관행에 따라서 이자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럼 머니마켓 관행은 뭐냐면 이제 국제 통화가 달러잖아요, 여러분. 달러는 1년을 360일로 본단 말이에요. 1년 300. 우리는 1년을 365일로 보지만 그래서 거기 네 줄 밑에 끝에 그 액추얼 360 이 방식을 말해요, 여러분. 머니마켓이란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액추얼 데이즈 그래서 실제 일수 1년을 360일로 보고 실제 일수만큼 이자를 계산하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화폐가 달러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국제 수합은 다 화폐는 달러이기 때문에. 자, 밑에 이제 예를 들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 달러 원금에 대해서 화폐가 달러잖아요. 6% 애뉴얼 머니마켓 금리로 이제 이자 계산한다 그러면 그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1년치 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6,083,333.33. 그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원금이 1억 달러잖아요. 1억 달러에 지금 금리가 6%잖아요. 6%. 이거에 1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360일로 보는데 실제 일수는 6년이 아니면 365일이니까 실제 1년은 365일이니까 360분에 365. 이쪽 이자 크게 계산되겠죠.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한 거. 그럼 그만큼 나와요. 자, 요런 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요게 머니마켓 방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그냥 360분에 360 이렇게 하면 이게 본드 방식이다 이거예요. 본드 방식. 그러니까 본드 방식보다 이 방식이 1년을 짧게 분모가 작으니까 이게 좀 이자가 커지겠죠. 이자가 커진다.
자, 지금까지는 교환 횟수는 애뉴얼로 쭉 됐고, 이제 이자 계산하는 게 크게 본드 방식하고 머니마켓 방식, 그걸 살펴본 거고, 이제 4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6개월 단위로 교환하자. 그게 세미 애뉴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드 방식. 그럼 30, 360 방식인데 6개월마다 교환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한 거니까 6개월치 이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드 방식은 일할 계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니까. 자, 1년 금리에 그냥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6개월마다 교환하는데, 이거는 머니마켓 방식이다. 머니마켓. 그러면은 6개월치, 실제 6개월이 며칠인지, 180일인지, 181일인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일할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6번에, 이번에는 이제 액추얼 365. 그러면 이제 달러를 제외한, 우리나라는 이 방식이에요. 1년을 365로 보고 이자 계산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고시라면 액트 365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라든지 홍콩 달러, 우리나라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을 365로 보고 이자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윤년일 때는 어떻게 하냐? 윤년이면 366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줄 밑에 윤년인 경우는 366일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365분의 실제 일수만큼 이자 계산하는데 1년을 365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윤년이면 366으로 이자 계산하겠다. 그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7번은 액트 365인데 거기에 픽스란 말이 붙었잖아요. 픽스란 말을 붙이면 이거 복잡하니까 윤년 따지지 말고 무조건 360으로 고정시켜서 계산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계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재무위원관리사는 이제 계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윤년일 때 그러면, 윤년일 때 거기에 몇 번, 6번하고 그냥 6번하고 7번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얘는 1년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원금 똑같고 금리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할 계산할 때, 얘는 1년이 366일인데, 이것도 366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무조건 1이죠? 근데 7번 픽스 방식은 뭐예요? 실제 일수는 366일인데 나누는 걸 360으로 나누니까 1보다 조금 크겠네요. 그러면 이 방식이 윤년일 때는 좀 이자가 좀 큰 거죠. 1년치 이자가. 이렇게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환 주기 애뉴얼, 세미 애뉴얼, 쿼터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쿼터리 방식이에요. 3개월마다 교환하자. 4번 교환하자 이런 뜻인데 그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일할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냐. 크게 보면 두 가지다. 본드 그러면 30, 365로 이렇게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고 하는 게 본드 방식이고 머니마켓 그러면 분자는 무조건 실제 일수인데 화폐가 달러면 360 원하면 365 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뭐 윤년 거기까지 우리 보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365일이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 교재가 다 달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게 MMB 방식입니다. 머니마켓 베이시스. 이게 본드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요. 아시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 차이점 일단.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그 7번 밑에 봐봐요. 위에서 설명한 금리 계산 기준은 이제 수합 거래 시 가격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기묘하게 사용된다. 자,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기준으로 미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 금리 수합을 활용해서 고정금리 부채로 이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변동부채를 고정부채로 전환할 때 이제 수합을 결합하면 되는데 고정금리 지급하는 수합을 결합하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수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딜러가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B하고 C, 이 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B 은행은 고정금리를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8.942%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8.942로 계산하자. 다만 나는 애뉴얼 본드 기준으로 계산하자. 본드니까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는 거죠. 그리고 C은행은 8.632%. 금리 자체는 좀 낮죠? 금리가 낮잖아요. 그런데 세미 애뉴얼 머니마켓 기준으로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환 주기도 다르고 계산 방법도 다르잖아요. 일할 계산 방법.
근데 금리 자체만 보면 C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부채로 전환할 때 고정이자를 주는, 은행한테 고정이자를 주고 변동이자를 받는 이런 수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은 금리만 보면은 B하고 하면 8.94를 줘야 되고 C하고 하면 8.63으로 계산하니까 C하고 하는 게 일단 작은 이자잖아요. 보기에는. 근데 과연 그게 그렇냐? 실제 이자 크기가. 그래서 이걸 갖고 누구랑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걸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걸 같은 방식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산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측에 여러분 표 2-2에 금리 기준 전환 공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교환하는,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금리를 전환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 주기 있죠, 여러분? 애뉴얼, 세미 애뉴얼, 쿼터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교환하는 방법하고 두 번 교환하는 거, 이제 4번에 나눠서 교환하는 거. 요걸 서로 이제 금리를 환산할 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 플러스 만약에 이게 애뉴얼 금리라고 이렇게 가정해 봐요. 1년에 한 번 교환할 때 금리다. 그러면 두 번 교환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1 플러스, 자, 기호 그냥 세미 애뉴얼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요 금리를 2로 나누고, 이거 6개월마다 교환하니까, 이제 그거 복리 개념으로 2승. 요게 같아야 되는 원리에서 이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걸 찾을 수 있고, 요 관계를 이용해서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걸 찾아낼 수 있다. 또는, 이 애니얼 방식하고 쿼터리 방식의 금리를 환산할 때는 이렇게 쿼터리는 자 그냥 이렇게 Q라고 해볼까요? 이게 연율이잖아요. 그러면 4를 나눠야 이게 3개월치 금리잖아요. 요거의 4승. 이게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RA는 여기에서 1 빼면 되고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걸 할 때 요거 4승한 거에서 1을 빼면 되고 요거를 찾고 싶으면 요걸 할 때 그러면 RSA, 세미 애니얼 금리는 여기다가 요거 루트 씌우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2하고 이걸 여러분 거기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원리만 알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크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거 영어만 해석하면 되죠. 맨 첫째 칸에 그 annual to semi-annual은 뭐예요, 여러분? 연 1회 교환하는 금리를 가지고 semi-annual, 그걸 찾아낼 때는 그 공식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걸 찾고 싶으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그 식이 되는 거죠. 또는 1년짜리 금리를 이용해서 1년마다 교환하는 거, 그걸 쿼터리 금리를 찾고 싶으면 그렇게. 또는 반대로 세미애니얼을 통해서 쿼터리를 통해서 요것만 응용하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본드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MMB 방식이라고 해볼까요? 이 두 개 금리를 이제 환산할 때 얘는 이제 이런 관계죠. 예를 들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본드 방식의 금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년치 이자를 1년을 어떻게 봐요? 360분에 큰 달 작은 달 안 따지니까 360 이렇게 해서 이자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하고 요 MMB 방식으로 하면 얘는 1년을 어떻게 봐요? 360분에 365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이게 같아져야 된다. 이 이자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가정해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알고 있으면 요걸 찾아낼 수 있죠. 요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1이니까. 그러니까 본드 방식의 금리는 MMB 방식의 금리보다 좀 높아지겠네요. 요거만큼 365분에 365만큼 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RB 본드 방식의 금리하고 MMB 방식의 금리. 그러니까 이자가 똑같이 나오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자가 계산되려고 그러면 이 금리 자체는 이게 커야지 된다는 거예요. 수학 의미에서. 왜냐면 얘는 5일치 이자가 더 계산되잖아요. 요 금리에 대해서. 근데 얘는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높아야 되겠다. 여기 두 개를 보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이게 이퀄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게 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걸 줬을 때 요거는 틀림없이 요 금리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 환산하면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여기도 요거 봐볼까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는 실제 요 금리 자체 퍼센트는 어떤 게 커야 될까요?
이게 같아지려고 그러면 어떤 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돼요. 이게 커야 됩니다. 여기 재투자가 들어가니까 금리가 작아도 복리 효과 때문에 똑같은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미리 알 수가 있다. 자, 교재 지금 이제 왼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 시액 이제 다 체크하셨죠? 이걸 지우고요. 아까 교재 그 상황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B은행은 8.942%로 계산하겠다 그랬는데 걔는 1년에 한 번 본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C는 8.632로 이렇게 금리는 작지만 세미 애뉴얼 머니마켓이니까 이 두 개의 이자 크기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교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거기 네 줄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B은행 가격을 세미 애뉴얼 본드 기준으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이제 C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B가 제시한 거는 지금 이게 이런 문제 안 납니다, 여러분. 공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점 여러분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요. 8.942. 근데 얘는 교환 주기는 애니얼이고 일할 계산은 본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C가 제시한 것은 가격 자체는 8.632. 근데 얘는 연 2회 교환하고 MMB 방식이잖아요. 머니마켓 방식으로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같은 기준으로 이제 환산해야 되는데 교재에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 C 요거를 이제 애니얼을 갖다가 세미 애니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요 B 요게 몇 프로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통일시킨다는 겁니다. 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요거 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애니얼을 요거로. 그러면 요거 이제 X라고 이렇게 가정하고요. 요거의 1승은 1 플러스 이 8.632는 8.632%는 세미 애니얼이니까 요거 2로 나눈 거에 2승. 이게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식을 만들고 이 X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식을 잘못 만들었네요. 여기 지금 B 걸 갖고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잘못했네요. B를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바꿀 때 지금 요 애니얼 방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애니얼 방식이 8.942 이건 소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하고 지금 원하는 게 요거잖아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8.942 요거로 바꾸면 몇 프로가 되는 거냐 요걸 찾아야 되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요거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찾으면 거기 보는 것처럼 8.7505 그럼 아직 통일이 안 됐죠? 요거는 통일됐는데 이제 요걸 또 이렇게 바꿔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본드 방식을 MMB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 그 밑에 C은행 가격을 동일한, 요번에는, 교재대로 하면 요거로 바꾸겠다는 거죠. 요거를 요거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C 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동일해지겠죠? 그렇게 나와 있죠? C 가격을 동일한 세미 애니얼 본드 기준으로 바꿔보면 8.632%. 얘 지금 MMB 방식이 8.632잖아요. 632. 그러면 이 방식으로 바꾸면 요거보다 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만큼? 5일치만큼. 360분의 365일치. 그거만큼 이게 좀 커져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거기에 8.7518. 8.7518%. 그러면 이제 기준이 똑같은데 B가 제시한 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C가 제시한 것을 똑같이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실제 크기는 이게 더 크지만 금리 자체는 이게 크지만 이자를 이렇게 동일 방식으로 환산해서 보면 C가 큰 거니까 C은행하고 하는 것보다 B은행하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다만 아까 여기 제가 적은 그 우측에 공식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나와도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두 개를 전환해서 이렇게까지는 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본드 방식과 MMB 방식 그걸 환산하면 어떻게 달라지냐 이제 또는 애니얼을 세미 애니얼 그건 루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잘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공학 계산기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무 계산기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만 조금 연습해 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 지금 그 15페이지 그 하단에 있는 표가 그걸 수치를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맨 상단에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애니얼 본드 방식의 6%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맨 밑으로 내려가면 그 6%를 세미 애니얼로 바꾸면은 그렇게 되고 세미 또 본드 방식으로 둘 다 바꾸면 그렇게 되고 애니얼 머니마켓 방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고 애니얼 본드 방식이면 그렇게 환산이 되는 거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시간 되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정금리 이자 교환 주기하고 또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서 그 동일 금리로 이제 환산하는 이자 크기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환산하냐 이게 지금 핵심이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